신나는 아침 통쾌한 뉴스 신통방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신문 펼쳐주는 남자 윤태훈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이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죠. 지지자들을 보면서 울컥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울컥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신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외부 활동은 되도록 자제할 것이고 법리 대응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표정 토요일 날 나올 때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일단 헌재를 자극하는 언행을 조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거리의 민심에는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그리고 기각이냐 인용이냐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조선일보 신문은 선고 앞둔 헌재도 당혹했다. 그리고 구속 취소 이후에 변론 재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무언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겨레 역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흠결 없게 평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보다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민일보는 탄핵 심판 선고 14일이 지금 현재는 유력해 보이지만 1, 2주 정도 3월 말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경제의 경우에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뜨거워질 헌재의 일주일이 될 것이다. 이번 주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여러 신문들이 선고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펼쳐주는 남자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물론이고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으로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체포부터 구속 취소 결정까지 지난 52일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화문의 힘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신 것처럼 탄핵 정국이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제였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이 됐고 구치소 정문부터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토요일 오후 5시 48분 석방됐죠. 구치소 정문 통과 직전 차에서 내려서 34걸음을 이동했습니다. 주먹도 불끈 쥐어 보이고 고개도 수차례 3분간 11번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울컥하는 표정도 보였고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입모양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48분 구치소 정문을 걸어서 나왔고 수차례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저기에서 차를 타려다가 조금 더 걷겠다라고 경호처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그렇게 해서 150m 가량을 지금 걸으면서 손인사도 하고 주먹도 불끈 쥐어 보이고 그리고 울컥하는 그리고 미소도 많이 보여줬던 그래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또 이끌어냈던 150m 34걸음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52일 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최병욱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서울구치소 앞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거의 뭐 철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울컥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그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이대로 못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법한데 그런 거에 반전이 있어가면서 다시 지금 걸어 나오게 되는 장면에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이 울컥해서 그 지지자들한테 뭐 감사 표시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글쎄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석방이 됐지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상황을 주시해봐야 될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치소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은 25분 만에 한남동 관저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관저 앞에서 역시나 환호하던 지지자들에게도 손을 흔들고 또 차에서 내려서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최병욱 위원께서는 저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령 변호사님도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내려서 걸어서 인사를 할 거라는 것을? 예, 예상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정도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지자들에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고 또 저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뭐 네. 정치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저는 저게 그 법치주의에 대한 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계엄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많이 아실 텐데 그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 일관되게 해왔거든요. 네. 법치주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위헌, 위법에 대한 문제를 따져 묻는 절차가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려진 내용을 그 누구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으로 절차도 필요 없다, 졸속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야만이거든요. 법적 투쟁에 있어서 구속 취소의 국면에서는 법적으로 완승을 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라서가 아니라 그냥 법이 그렇기 때문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했던 것이 맞고 그것은 또 법치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주장을 믿고 지지해준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고 또 혹자들은 뭐 정치적으로 저게 무슨 뭐 개선 장군이 이렇게 비판하는데 무슨 개선 장군이 90도 인사하겠나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고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 안에서 이제 건강 잘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주먹을 뭐 쥐었던 것도 나 지금 건강도 챙기고 이랬습니다. 뭐 요 정도 표현으로만 보면 맞고 제가 보기엔 법치주의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볼 장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저 장면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국가의 법원이 발급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네. 그러면 비록 뭐 법원이 뭐 구속기간 도가 문제가 있다고 석방됐다 하더라도 그 매우 기술적인 부분을 석방됐기 때문에 구치소 문을 나서는 순간 국민들한테 본인이 일으킨 친위 구테타, 이 내란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과를 했어야 되고 사죄를 했어야 되고 또 저 한 30m를 쭉 걸어오면서 마치 퍼레이드 하듯이 저렇게 한 것은 여전히 본인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수사기관들이 한 기소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지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 없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저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별도의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불법 바로잡아준 법원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
또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준 국민과 미래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재구속과 관련돼서 수감이 된 분들에 대해서도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내놨습니다. 또 구치소에 있으면서요. 구속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런 말도 전했는데요. 이 내용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검사 생활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과거에 기소 당했던 분들,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원 전 이제 그 행정실장 등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났다. 그래서 이 구속 기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말씀, 특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친한 분들, 김종원 그 실장님하고 되게 친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옥고를 치른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옥고를 치르면서 이 구속 기소의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어의 몸이 된 상태 하에서 많은 걸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걸 또 느끼셨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애국 시민분들 정말 감사한 마음,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치소를 떠나오면서 구치소를 나설 때 윤상현 의원과 짧게 면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윤 의원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본인이 이제 검사 시절, 보통 이제 구속을 시키는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다. 그 인물로 임종원 전 실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사람을 꼽기도 했거든요. 구속 기소의 의미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어떤 뜻으로 좀 해석하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계속해서 검찰총장까지 이제 오르셨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마 현직에 있으면서 많은 또 피의자들 또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한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랬던 본인이 구속을 당해서 구치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외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감정적인 소외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서 이건태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구속이 취소됐을 뿐이지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탄핵 절차도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히려 국민을 향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라든지 송구함의 메시지, 이런 게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 본인을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국민들에 대해서 좀 통합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분열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생각됩니다. 분열의 메시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구 변호사님, 이 윤상현 의원 얘기 보면 구속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구속 기소 그 절차나 그 조치 자체가 부당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려고 했던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판사 사직하고 변호사 하신 분이랑 식사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법조인이고 함께 일하니까 그 절차를 자기도 다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겪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치가 달라지니까 본인이 이제 기소하는 입장에서의 그 방어권 보장,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수사관, 그러니까 검사로서 느낀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걸 느낄 거예요.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피고인의 입장으로서의 그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정말 치명적일 정도로 힘듭니다. 사실 어떤 거는 전화통화로 5분이면 끝날 얘기를 몇 시간 걸려서 가서 만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몇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형사사건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병행해서 진행될 때는 방어권 보장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너무 졸속이었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맨날 이루어진 거를 공판 조서로 작성하거든요. 네. 그게 다 작성도 아직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6회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헌재에서 본인들도 정리가 안 되는 심리를 왜 이렇게 땡겨서 했나. 거기에 딸려가가지고 수만 쪽의 기록을 읽고 의견서를 내야 되는 거. 이거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어권이 날아간 셈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 기소할 때의 느낌과는 굉장히 달랐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더 이제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졸속이라는 얘기는 항상 지적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부당함에 대해서도 있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까지도 법원발로 지금 지적이 된 마당이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녹아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 발언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 것,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원 전 행정실장을 특별히 언급했는데 이건 저는 설계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대표하는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 나를 좀 봐주세요 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본인의 유리하게 늘 말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설계된 발언이고 대단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관사로 이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뭐 김치찌개로 저녁을 식사했다. 그리고 어제는 건강 검진도 받았고 3실장과 떡국 오찬도 함께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재 의견서를 또 챙겨보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최병욱 위원님, 일단 헌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일단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 본재판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그 기일은 지금 뭐 언론에서 다 보고 있는 건 14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헌재 의견서 뭐 이런 부분도 본인이 검토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며칠 뒤에면 헌재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게 연기되느냐 뭐 연기 안 되느냐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누구도 지금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아마 며칠 내로 뭐 그 여부가 이제 헌재에서 공지를 하겠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찌됐든 그때까지는 일단 14일에 그 헌재 선고가 있을 거라는 예상 아래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에서는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을 겁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헌재의 결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경우 이수가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도 이제 정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헌재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벌써 일부 의원들과는 전화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나오셔서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여쭙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고,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고, 특별히 뭐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하진 바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제 통화에 이어서 관저에 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 또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윤 대통령 찾아가서 의견을 좀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구 변호사님, 어떤 의견들을 주로 좀 나누면서 소통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메시지가 좀 중요할 텐데요. 근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많습니다. 사실 논의를 하기도 너무 민감하고 외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금 최병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만남이나 메시지가 나오는 게 헌재 결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만남으로 인한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을,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 의중이나 입장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의원들이 좀 대리해서 설파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구속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발언보다도 오히려 의원 통해서 나가는 발언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줄을 것이다. 예. 왜냐면은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헌재에서는 심판 대상으로 핵심으로 삼는 것인데 네. 이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법치주의의 승리입니다. 뭐 요 정도 메시지. 그리고 지지층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정도까지가 가능하지 그걸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뭐 민감한 얘기 혹은 꼬투리가 잡힐 발언이 나오면은 이것 봐라 라면서 또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덜 나가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지지자들도 환호하는 목소리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그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하!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이 국민들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통해서 직무복귀를 원한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강조한 부분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포함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형사재판은 아예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구자룡 변호사님, 뭐 일각에서는 또 공소 기각뿐만 아니라 사실 뭐 아예 그 무죄를 줘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전보다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올라갔다? 예, 맞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어르네스토 미란다에서 파생된 그 미란다 원칙이라는 건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파기합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진술, 거기에서 연결된 수사 과정은 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증거를 다 날려요. 근데 그 사람은 진범이 맞았거든요. 네. 진범이 맞았더라도 위법 수사가 있으면 증거는 가치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그냥 무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도 올라갔고 위법한 수사에 통해서는 지금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결과를 놓고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종전의 법조인들이 다 지적을 해왔던 문제예요. 네.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권남용죄를 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할 수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그렇게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이 터진 이후에 공수처에서는 내란죄다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서 네.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서 출국 금지도 대뜸 걸어버리고. 근데 보통의 수사 과정은 예를 들어서 뭐 강도를 수사한다. 그럼 강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갔는데 마약이 발견됐다. 그러면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치고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입건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2개의 사건을 입건한 게 기록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냥 애초에 내란죄로 규정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고 직권남용죄는 그 내란죄를 땡겨오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 더 지적하는 건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분명히 그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던 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내란죄를 땡겨오고 내란죄만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을 내란죄를 하기 위해서 핑계로 걸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더 컸던 것이고 김용현 장관 사례하고는 법적으로 완전히 달랐고 그것이 이번에 법원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죄를 끄집어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법원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그리고 이 재판부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 25부의 지귀현 부장판사가 지금 윤 대통령의 내란죄도 결국 주심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권이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불명확한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덜컥 구속부터 해놓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된다. 이게 그 논지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뭐 구속기간 계산도 잘못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지귀현 판사가 그 형사재판을 그 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본재판 곧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를 재판장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구속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법조계들의 견해인데, 네. 다만 그게 법조계의 그런 견해가 다수냐 소수냐 이거는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그 재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공소기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아마 결론을 낼 텐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과거보다 네. 과거에는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근데 이게 50% 이상으로 갔느냐 아니냐는 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아마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논란 때문에, 이런 문제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수사기관의 조서들이 탄핵 심판에도 증거로 채택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변론 기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 평의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 심판의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조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의 불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침해된 적법 절차 원칙을 원상복구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탄핵 재판은 각하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판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태 의원님, 이게 헌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이 일단 종료됐습니다. 선고만 남은 시점인데 법원에서 공수처가 사실상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 비슷한, 내란죄 관련한 증거를 수집한 그 수사 내용을 헌재에서 증거로 차용한 건 역시 무산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종 변론을 열어서 그 부분 다시 논의하든지 아니면 이 헌재 심판 아예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먼저 그 팩트를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컴퓨터 그래픽 화면에 공수처법상 수사체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그래픽이 있었는데요. 이 그래픽의 것은, 이 내용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인의 주장이 마치 법원의 판단인 것처럼 시청자에게 잘못 전달된 것은 저 부분인데요. 저건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이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 네. 판단 부분을 보면 변호인의 저 주장만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을 판단했어요. 저 부분은 변호인의 주장이에요. 예, 변호인이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어떤 증거,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증거를 그럼 수집을 했나 봤더니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이 얘기했죠. 이번 판단은 구속기간을 도과했다. 그러니까 석방해줘라 이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 이상의 의미 없다. 헌재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검찰이 받은 조서, 사령관들의 조서예요.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이후에 한 번도 조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이 도과됐다면 도과된 시점에 받은 조서가 문제될 뿐이지 그 외의 조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조소의 증거 능력이나 증거 가치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석방 사퇴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무관하다.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 결정에 명백하게 두 가지 쟁점을 네.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자꾸 민주당에서는 앞에 기간 도과의 산수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명백히 뒷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근데 없다고 하는 건 이거 국어의 문제거든요. 뒷부분에 시간 도과에 대한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네. 이거는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함이 상당하다라면서 상세한 내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앞에 게 뭐 핵폭탄 한 방이면 뒤에 게 핵폭탄 한 10방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진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데에서는 수집한 서류,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뭐 완화해서 보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건 전문 법칙이거든요. 전문 법칙하고 위법 수집 증거는 달라요. 그래서 전문 법칙은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나 뭐 변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위법 수집 증거는 그런 예외도 없습니다. 그냥 동의를 하던 말든 그건 그냥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됐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앞에 시간 계산과 상관없이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그 주장을 언급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논란을 인해서 취소한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을 수긍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도 어느 부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결정문에 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구속 취소라는 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거를 깼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문에서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수사가 위법했다라고 매듭 짓거나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되고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이 확인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심 중앙지법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면서 사실상 상위법원의 판결을 좀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 자체가 상위법원의 어떤 결정을 받아볼 만한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원의 법원의 평가를 받아라는 취지다라는 건 또 그것도 그냥 주장에 불과하고요.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거를 갖고 와라라는 뜻입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왔으면 공수처가 인지해가지고 오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내는 게 맞죠. 그래서 예. 심리 과정도 보면은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 기일을 열고 그 쟁점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 의견서를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기회를 한번 줬어요. 그때까지 못 냈다라는 거는 결국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음에 대한 근거를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없으니까 못 낸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법원을 거듭하면서 평가를 받아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근거 갖고 오라 그랬는데 못 갖고 왔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변호인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좀 이제 법원의 입장을 저희도 확인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서 이제 뭐 두 분 다 변호사이긴 하시지만 의견과 해석이 좀 다르다는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아니,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엔 그 지기현 판사의 그 결정문 자체를 좀 놓고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법조인이 아니라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준비가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부분뿐만 아니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구속 취소를 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아마 보시면 그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헌재 재판과 재판의 과정에서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제 변론 종결이 됐잖아요. 종결된 이후에 공개가 된 곽종근 전 사령관과 지인과의 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 이걸 또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을 수 있으니까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된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의 증거와 증언이 너무 오염돼 있어서 이 증거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의 판결 근거로 절대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고 또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우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기대했던 건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자, 새로 드러난 녹음 파일이 있고 회유 정황에 힘들어하는 듯한 곽 전 사령관의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 녹취 파일이 과연 어떤 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탄핵 재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괜찮은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변론 재개일 겁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자영 변호사님.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변호인단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내서 다시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게 그럴 경우에 그 시간이 가고 변론이 재개되는 와중에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로 지금 들어오냐 마냐 이것까지 엉킬 그것도 수가 변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마은혁 재판관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취소를 통해서 탄력을 받았고 의견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나 오염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밝힌다면 목적의 달성은 가능한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쟁점이 이슈가 이제 부초로 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한꺼번에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헌재에서의 평의 과정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고는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은 높아졌다. 근데 변호인단에서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낼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보다 조금 더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올 때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견서를 많이 내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딜레마네요. 이제 변론이 재개되면 또 그만큼 그 기간만큼 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압박 목소리가 커질 거고 결국 임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릴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최병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각자의 주체는 조금 다르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것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여부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네. 그 의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헌재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직무복귀 뭐 이런 부분을 결정을 언제 하느냐? 그것도 지금 계속 압박이 있거든요. 왜 한덕수 그 국무총리에 대한 변론 종결을 먼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느냐? 사실상 결론 난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압박을 또 헌재가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게 그 결정 주체는 다르지만 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데 아마 14일 그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못 내고 조금 미룰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거는 헌재 재판관 8명인데 그 8명이 뭐 의견이 다 똑같다면 모르겠지만 다 똑같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거든요. 뭐 지금 뭐 그 기자들이 그 취재를 정확하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의견이 좀 다르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14일이라는 이제 언론의 예상을 아마 그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게 오히려 더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 의견 주셨듯이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헌재가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고 시점은 지연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또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전망되고 또 예상되고 있는 선고 시점은 저희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4일. 그동안에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다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자로 따져봤을 때 11일, 14일 정도 걸렸던 과거 사례들을 비교했을 때 14일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지난 주말에 구속 취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고 그리고 40여 헌법재판관이라는 또 변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뭐 공소기각 혹은 무죄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거 3심제도 아닌 단심인 헌재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지연되진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 혹은 길게는 3월 말까지 이 시간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가능성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법적 절차의 면에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과 그리고 형사 재판은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은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게다가 탄핵 심판 절차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형사적인 유무죄를 가르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지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이 두 가지 쟁점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뭐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구속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구속 취소가 결정된 상황이고 석방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이것만으로 헌법재판의 어떤 탄핵 선고 일자라든지 심리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뭐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좀 뭐 위법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거들 다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공수처에서 작성된 수사 기록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본다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출받은 증거자료들 또 수사 기록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작성한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해 증인들의 진술까지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탄핵 선고 절차라든지 그리고 선고 일자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변동될 것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변동될 것 없다. 이건태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나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오늘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며칠로 예상하십니까? 정확하게 뭐 예상을 하는 건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로서 13일째 같아요. 13일이면 이번 주에는 선고될 것이다. 이번 주에 될 것이다.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가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했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국민의 심의도 없었던 것도 확인이 됐고 포고도 국회에 대한 통보도 없었고 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이런 지금 혼란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혼란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탄핵 재판을 선고를 함으로써 이걸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실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작과 허위의 시간이 끝나고 진상규명과 집중 추궁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헌재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그대로 봐줬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지금 입장문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학자들 의견서를 직접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측의 내란죄를 철회하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를 채택했고 또 변론 시간을 제한하는 등 말씀 주셔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 부분 등등 이 관련한 이 헌법학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서라고 하면서 한 10여 명의 전문가들 의견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야당의 탄핵 소추 자체가 사기 탄핵이다. 왜냐?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헌재 심판 가운데 뺐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같이 담겨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준환 변호사님, 이 허용 교수 등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그 헌재가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신속 심리에만 방점을 놓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 지금 허용 교수 등등의 헌법학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법적인 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게 새겨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다 해소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결이라는 게 무슨 규범력을 가지고 까라면 까 이런 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국민들 그냥 받아들여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 드레드 스콧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흑인의 인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흑인은 백인 소유주의 소유물의 물건에 불과하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 그거 그냥 국민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것 때문에 국민이 분열돼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허영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사이에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이거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고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달라. 여기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아프게 새겨들어야 돼요. 허영 교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교수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실상 우리 헌법재판소의 3파 역할을 하셨고 초대 헌법재판 연구원장도 지내신 분이 근데 헌재를 이렇게 비판하시는 건 법에 안 맞기 때문인데 지금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죄를 포함시켜가지고 소추를 한 뒤에 내란죄 부분을 신속심리를 위해서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동일성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졌다라고까지 평가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재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그때도 있었는데 헌재나 국회에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헌재가 결론 내니까 국민들 받아들여라 라는 거는 오히려 아까 드레드 스콧 판결보다 더 명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분열을 초래한다. 헌법재판소가 상세한 심리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언론 플레이하고 공보관이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됐던 적도 많은데 그거는 헌재가 할 일이 아니죠. 판결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실한 심리가 담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고 허영 교수님은 위법 사유가 1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소는 없었습니다. 그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승복을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최병무 위원님, 일단 헌재가 지금 계속해서 평의를 하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절차적 흠결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내란죄를 소추에 넣었다가 빼기도 했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 기회도 주지 않았고 증인 신문한 시간도 대단히 짧게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힘을 받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에 뭐 11일 또는 14일 뭐 이런 그 후에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3월 14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서 나온 날짜예요. 그게 무슨 헌법재판소를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3월 14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4일에서 뒤로 넘긴다고 해서 뭐 헌재 재판관들이 뭐 일정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추정이 그 좀 달라진 거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그다음에 헌재에 가서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의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한 10가지 정도의 헌재의 어떤 절차상 흠결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에 대해서 물론 반론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허영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헌법학계에서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허영 교수뿐만 아니고 지금 거의 10명에 가까운 헌법학계 그 학자들의 의견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헌재는 자기들 평의와 별개로 자 헌법학자 그 10명 정도의 이런 그 여러 가지의 부당한 절차, 불공정한 절차 이런 지적을 그거 그냥 싹 무시하고 과연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의문을 갖는 거죠. 물론 저 그 10명 정도의 헌법학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헌법학계 내에서의 권위 뭐 이런 걸 감안할 때는 헌재가 그냥 무시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그게 저는 그 중립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영 교수님 등 7분의 학자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우리 헌법학자 100여 분으로 구성된 헌법학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 헌법학자 회의에서 이 100여 분의 헌법학자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제가 그 의견서를 봤더니 총 80쪽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 또 이게 파면 결정을 하면 중대성이 판단돼야 되잖아요. 중대성. 이 의견서를 가지고 그대로 헌법재판 판결문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매우 정치하고 상세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100분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허영 교수님 등 7분의 의견이 더 헌법학자 전반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00분의 의견이 헌법학자의 지배적 의견인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영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100명이 그랬다더라. 그랬더니 나하고 지금 의견 같이 낸 사람이 헌법학회 회장인데 그런 단체에 있는지 전혀 뭐 듣도 보도 못했다. 그분들 계엄 이후에 급조된 걸로 보인다라고 했고 100명이라서 뭐 다수결로 정하나요? 다수결로 정하기 시작하면 사법의 종말이죠. 누가 맞는지 논리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고 법적인 지적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한쪽이 지배적이다, 절대적이다,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는 판단도 듭니다. 어찌됐든 구속 취소 이후에 지금 급변하는 전국의 모습을 지금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변론 재개까지 갈 필요도 없다. 탄핵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재는 소추 동일성이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어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과 같이 헌재의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 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문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양당의 입장 이렇게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평일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헌재가 고심 중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아들 결혼식이 지난 8일 토요일에 있었는데 정영식 재판관이요, 아들 결혼식인데 참석 여부 고민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정현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지난 주말에 정영식 재판관, 뭐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이죠. 아들의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에 정해진 것이고 다른 재판관들도 이 일정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지금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아들의 결혼식에 내가 참석을 해도 될지를 고민할 정도로 지금 재판관들이 많은 부담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역사적인 심판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좀 엄숙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결혼을 뭐 미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혼식에는 뭐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재판관들이 이 정도의 고민을 할 만큼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꿀 만한 정말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관들로서는 사실상 지금 뭐 모든 것을 뭐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 다 내려놓고 당연히 지금 엄숙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자녀도 이제 몇 달째 회사를 못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재판관들도 모두 이 아들 결혼식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겨둘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평일을 열 수도 있고 추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헌재가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정말 민주당 특히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상황인데 그래서 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 즉시 항고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방주의를 한다면 검찰청은 폐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자기 사표 하나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서서 직권남용죄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그런 험악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29번의 탄핵 소추를 했고 그 가운데 13건이 이제 통과가 돼서 뭐 또 4건은 이제 각하되는 그런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다 생각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최병우 의원님 탄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퇴하지 않으면 뭐 탄핵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단순한 엄포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 네.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선 뭐 즉시 항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우연이다 하는 게 2012년 6월 27일 헌재 결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원 일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한 그 즉시 항고를 하면 역시 우연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 뭐 우연은 우연이고 지금 일단 그냥 그 밀어붙여 보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결정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뒤집힐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면밀한 검토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 총장의 저 결정에 대해서 그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위반했다는 부분인지 그 민주당이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그냥 압도적인 다수 의석만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탄핵 그 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심우정 검찰총장도 조금 전에 뭐 출근하면서 뭐 탄핵이 되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부분은 그야말로 으름장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러면 또다시 사실은 그 검찰총장한테 누명을 씌워서 탄핵을 시키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대통령님. 민주당이 이거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본인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충성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검찰 조직에 대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는 다릅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예컨대 구속된 사람이 뭐 부친상을 당했다. 그러면 장례식 치르고 오세요 하고 2, 3일 정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구속 집행 정지보다 구속 취소가 더 엄한 결정 아닌가요? 그거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데 구속 취소는 구속영장을 실효시키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었다든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든지 이런 중대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상급심에 이 결정이 맞는지 검토해 주세요 하는 게 즉시 항고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없애자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을 때 그 당시 법무부 차관이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걸 없애서는 안 됩니다. 헌법적 평가도 다른 겁니다. 라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의 헌법 위반 여부는 검찰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의 권한인데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본인이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다 해버린 겁니다. 이건 명백한 올권이고 더구나 특수본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잖아요. 근데 특수본은 수사 결론만 보고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총장이 보장하도록 그 설치 운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규정도 위반해서 총장이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위헌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위헌 판단에 따라 즉시 항고 안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실무 관행에 따른 것이다는 입장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구자민 변호사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방금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구속집행 정지라는 건 구속영장이 타당한데 잠깐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보다 검찰의 결정을 우선하면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위반을 해서 구속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불법 구금은 아니에요. 영장이 살아있으니까. 네. 근데 구속을 취소한 거는 영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법원 결정을 정지시킨다? 불법 구금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맞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석방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이거 석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검에선 그것까지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즉시항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절차 내에서 구속 상태가 유지될 때 변호인단에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나 보석 청구하면은 같은 재판부인데 안 풀어줬을까요? 실익이 없는 거 가지고서 지금 탄핵까지 언급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촉구합니다.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탄핵 심판 비용 어느 정도 들었는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주도로 총 29건의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비용으로 따져봤습니다. 2023년에 9,900만 원, 2024년에 3억 624만 원, 그리고 올해 지금 올해 3월이죠. 2025년 3월까지 5,500만 원이 소요됐다. 이런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억 6,024만 원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1년 동안 1억 8,500만 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 보면 4억 6천만 원, 꽤 높은 숫자죠. 말씀드린 것처럼 총 야당 주도로 29건의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13건이었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한 건당 한 3,5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 걸로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9차례 탄핵 소추 또 13건의 본회의 통과 이후 실질적으로 탄핵된 건 한 건도 없고요. 탄핵 기간 4명 모두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 이 4억 6,024만 원 모두 국민 혈세로 쓰였습니다. 탄핵 소추하는데 특히나 많이 드는 것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모두 국민들이 낸 혈세로 결국에는 쓰인 겁니다. 일각에선 그래서 짬짬이 의혹도 나옵니다.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권 성향의 변호인들을 선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변호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오롯이 쓰인 일자리 선임 비용으로 오롯이 쓰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됐다가 기각됐죠. 당장 본인은 모두 개인 비용 사비로 해야 했었는데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 국회 출석해서 내놓았던 바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받은 당사자 역시 비용을 부담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변호인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지만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6명인가의 그 변호인단을 만들었는데 1억 2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만약 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줄 탄핵이 있게 될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저런 지적했습니다. 소추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가는 세금도 어마어마하다는 지적을
콕 집어서 했고 장동혁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렇게 쓰인다면 이렇게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인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꼭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 헌법에 보장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지금까지 그 민주당에서 탄핵을 29번을 했는데 그중에 뭐 통과된 거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온 게 4건입니다. 네. 그렇죠? 그 4건 중에 단 한 건도 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여기서 논평을 하면서도 이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대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상대로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29번 탄핵을 소출하면서 이거 전혀 기각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게 예상했다면 뭐 모르지만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법조계를 취재해가면서 지금 현재 누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헌재에 가서 과연 인용이 될 것이냐 별로 그렇게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조계의 다수가 이 탄핵은 결국 헌재에 가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그러면 이제 그 밀어붙인 의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최지원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실제 탄핵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다 그 비용을 내는데 국회에서는 저런 식으로 그 국민 세금으로 갖다 하고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탄핵을 한다? 이건 부당한 거죠. 저는 그런 견해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한 탄핵이고, 그러니까 탄핵 남발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다 형사상으로 치게 된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왜냐면 다 줄줄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탄핵 소추시켜놓고 결국 기각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국헌문란이자 무고죄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무고죄라는 게 형사처벌을 허위의 내용으로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 받게 하는 그것도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따져볼 만한 얘기고 너무 책임감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싸다. 그리고 이게 모두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 국회의 대리인단이 또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옷 벗고 나가가지고 만든 로펌들 이런 위주로 지금 또 선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변호인들 지금 새로운 돈벌이 만들어주냐 이런 것까지 쭉 연결되었으면 책임감 있는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진짜 탄핵된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탄핵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결과로 확인됐잖아요. 그럼 그건 무능이거나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국민의 세금 가지고서 정략적으로 이용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그랬었어요.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쓰는 거는 그들의 저열한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하는데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자신들의 정치적 수준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4억 드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의원이 탄핵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다. 저런 자료를 내는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을 비롯해서 국회가 행사하는 일이 탄핵 소추권을 폄훼하거나 물타기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재판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고 힘을 합쳐줘야지 이건 윤석열 탄핵의 물타기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앙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결심된 걸로 되나요?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검찰이 중앙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아닙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데 봐주기 무혐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그 기록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탄핵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탄핵의 결과만 가지고 탄핵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준석 방통위원장 건도 결국 절반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럼 절반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한 겁니다. 근데 결론으로 탄핵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마치 본인이 무슨 떳떳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핵 소추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기각되고 결과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무분별한 남발에 대한 어떤 지적을 장동혁 의원이 한 겁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은 이렇게 무리수 남발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데는 장외 집회에 나가 예정에 없던 연설까지 한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는 지적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에 나간 이 대표의 모습 보겠습니다. 긴급한 소식입니다.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서 윤석열을 귀가시키겠다고 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 직후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검찰이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수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조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때문이죠.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시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 명운도 갈릴 수 있습니다. 3월 14일, 지금 현재 아까 그래픽으로 짚어드렸던 그 날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선고가 유력하게 전망되는 그 시간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지연이 돼서 혹은 18일 선고 혹은 1, 2주 더 지연돼서 3월 말까지 간다면 이건 바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선고일 이후에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먼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두 사람의 명운,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명운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헌재 결정을 하루라도 조금 일주일이라도 좀 앞당겨 보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이러한 무리수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전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최병욱 위원께서는 저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네. 이제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문제하고 그 어떤 게 먼저냐 하는 거는 2심은 최종심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결정이 나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그럼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그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하면 직무복귀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용이 된다 하면 그로부터 2개월 내에 그 대선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요 이제 확정 판결과 대선 요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게 먼저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저런 주장을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탄핵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규현 판사의 그 구속 취소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마치 그게 불법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규현 판사를 탄핵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검찰에 뭐 이런저런 문제를 삼느냐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드네요. 저 얘기를 듣고. 법원이 결정했는데 왜 법원을 탓하지 않고 검찰을 탓하느냐?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의 검찰의 모습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낯설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의 이제 주된 사유 중에 구속기간 만료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검찰이 그동안 수십 년간 수사해왔던 관례를 다 뒤집는 결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날로 결정을 했던 건 이제 시간 단위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바꿔버린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조직 논리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에 다퉈봐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사건에서도 혹시라도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혹시 불이익을 입은 피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구속 취소해서 석방해주고 관련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젠 검찰이 관련된 부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런 것을 검찰이 조직 논리와 맞지 않게 즉시 항고 자체를 포기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모습, 글쎄요, 저는 그동안 봐왔던 검찰의 모습과는 상당히 낯선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탄핵 반대 집회 이끌고 있는 전한길 씨도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보고 있나? 요즘 이재명 얼굴빛 보세요. 완전히 죽을 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한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뭐 신부정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 검찰에 무슨 의혹이 좀 뭐 약간 좀 검찰에 속내가 있는 것 같다, 의심이 된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 분명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일 것이다 이런 주장 지금 여권에서 하는 건데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혀 조급하지 않고요. 조급하지 않다. 네, 저 표정은 분노한 겁니다. 검찰의 이런 불법, 그러니까 즉시 항고하지 않은 건 이건 불법입니다. 당연히 검찰은 즉시 항고해서 상급시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특수본의 건의도 그랬고 네. 그것을 총장이 깔아몬 겁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심우정 총장의 이 결정은 뭔가 기획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어떤 기획을 보십시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어요. 그러면 그 즉시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을 들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빨리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신속히 기소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두 번째 또 연장 시점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즉시 기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을 까먹었어요. 결국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과 이번에 당연히 해야 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심우정 총장의 뜻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겨냥해서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한다 이런 맥락도 보시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데 네.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려고 마음속에 그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온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냐? 만약에 구속 취소가 불만이라면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3심제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결도 있고 유리한 결과가 난 판결도 있죠. 그러나 불리한 판결이 났다고 그래서 판사를 탄핵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하듯이 뭐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극우 정치인들이 하듯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진배가 없어.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비록 이번 법원의 결정이 우리로서는 불만이지만 혹시 판사가 본인의 소신으로서 판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본안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책임을 엄히 물었을 때 그것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참 만만한 게 검찰이다.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 탄핵을 걸어놓는 게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신에 따른 판결이니까 탄핵을 할 수 없다. 검찰도 소신에 따른 판단을 한 거예요. 누구나 공직자는 자기의 재량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면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 빈약한 게 공수처에서 끌어가가지고 사건 뺏어갔잖아요. 그 뒷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앞에 시간 계산, 공수처의 시간 계산으로는 더 뒤였어요 오히려. 28일이라고 며칠 뒤에 만료되니까 걱정 없다고 사건 쥐고 있다가 검찰에서 이거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빨리 땡겨오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 우리가 다 기사로 봤지 않습니까? 계산법에 있어서도 수사권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저지른 일인데 왜 공수처 지적 안 하고 지기현 판사 지적 안 하죠? 그냥 만만하게 그냥 걸고 넘어진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